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모두 예상대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내놓은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특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재벌 수사는 삼성 이외에 시작도 못했고 최순실은 묵비권만 행사다 갔으며 대통령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수사는 중앙지검이 있게 하면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부족한 수사가 없어야죠. 특히 국정 안정을 위해 특검을 종료했다는 대목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수사를 하다 말면 국정이 안정됩니까?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들 안심이 되겠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죄값만 따지는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특검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도 있었고 특검 연장 거부도 있었고요. 예. 뭐 예상해 왔던 바 아니겠습니까?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는 거는 제가 이미 2주 전부터 500원을 걸었던가요? 예. 뭐 계속 금액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예, 저희 PD에게 받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자, 우선 어제 현재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박 대통령이 어제 모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게다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했고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는 정경련이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특히 이제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정경련이 주도했다. 전 기업들이 알아서 만들었고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알아서 만드니까 자기로서는 여기서 자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고마움까지 느꼈다고. 근데 이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황과 너무나 많은 자료 증언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에 나와서요.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종범 수석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정경련도 나와가지고. 네.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요. 예,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정경련 주도를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네. 요청이라기보다는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이거 다 청와대 지시로 했다고. 네, 심지어 인터뷰까지도 청와대 지시대로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정경련이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인들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불려가서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했고, 그리고 돈을 내고 나서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사업은 구성이 되고, 사람은 누가 일을 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네, 심지어 미르 K스포츠 재단 속에서 한 2줄 정도밖에 적혀 있지 않는데, 그냥 내라고 해서 냈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다 지시를 받은 거라고, 혹은 강압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도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이 많고, 그죠? 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정황과 함께 수첩도 있고요, 말도 있고, 증언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기업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법적으로는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웃겼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 대목이 왜 재밌냐면 파하하 저는 웃었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심사 받을 때 친박단체들이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했잖아요. 성조기 흔들면서. 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었죠.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웃겼지만 저 이재용 부회장을 친박단체에 가서 응원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을 협박했다는 취지거든요. 네, 강요당한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의 핵심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 협박해가지고 협박범이죠. 예. 예, 예, 그 논리면. 강압적으로 돈을 내라고 해서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범으로 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친박단체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을 협박범이라니 이렇게 규탄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범이라고 그러는데 친박단체는 그럼 막 규탄하고 대통령이 협박했을 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욕했다라고 네. 주장을 박근혜 되겠죠. 대통령도 예. 자신을 협박범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지나친 인류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 구도가. 친박단체는 규탄해야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근데 친박단체는 응원하고 대통령도 부회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재판장에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화제가 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최후 진술도 화제가 됐어요. 그죠?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왕좌왕 사분오열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요. 마지막으로 대표 대리인 외에도 진술할 분 있냐 이렇게 변호인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6, 7명이 대리인단 손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제 내용에 관해서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건 내용하고 상관없이 순서를 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웃겼어요. 이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조율이 안 된 모습이었는데 6, 7명이 동시에 손을 들자 재판관께서 종전에 먼저 한 사람부터 하는 게 순서로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김평우 변호사가 이의가 있다면서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룰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작 이중환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재판장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요. 또다시 김평우 변호사가 헷갈려요. 예. 제가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 대표 대리인단이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10명이나 되니까. 예, 17명, 20명 가까이 됩니다. 예, 10명이 넘으니까. 예. 진술할 분이 또 있냐 그랬더니 이제 막 서로 손을 들었어요. 네. 동시에.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까지 쭉 왜냐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들도 있으니까 종전부터 변론을 해오신 분들이 먼저를 해달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자기들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익숙하니까 그 논리부터 이제 듣고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 이제 그 김평우 변호인이 아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끼리 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중환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시 손을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변호인단 말을 오히려 반박한 거죠. 네,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자 이 평호 변호사가 시체 말로 짬밥순으로 하자고. 네, 사법 연령순으로 하자. 사법 연수원 졸업순으로 하자라는 네.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밀고 나간 거죠. 나이를 밀고 나가자. 이제 재판관이 다시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정리해줬지 않냐. 재판에 나중에 참여는 나중에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개입을 해서. 그래서 다시 서석구 변호사가 나와서 안 된다. 김평호 변호사는 당뇨가 있어서 안 된다고. 네, 김평우 변호사는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정미 재판관 순서대로 하면 가장 늦게 해야 되는 내용을 들어갔죠. 떠나서 이게 너무 웃겨요. 자기들끼리 먼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합의가 됐다 그러고 합의가 안 됐다. 변호사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정리를 해줬거든요. 2번이나.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당뇨도 있다 그러고 사법 짬밥순으로 하자고 하고. 아, 너무 웃깁니다.
변호인단끼리는 보통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원래 통상은 그런 방식인데요. 이번 헌재 재판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주장도 해요. 예, 변호인단끼리. 예. 누구는 기각해달라고 하고 누구는 각하해달라고 하고 굉장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희한합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또 이제 변론을 하다가 재판관을 향해서 해야 되잖아요. 변론은 당연히 왜냐하면 판결은 재판관이 되니까 재판관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법 논리가 있다고 법리를 다투는 건데 이분은 거꾸로 카메라를 보고 했어요. 네네. 뒤에 있는. 이분도 재밌습니다. 다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인지 재판의 변론을 카메라를 보고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제지를 했죠. 자기들 좀 보고 해달라고요. 예. 재판관을 보고 변론을 하라고. 이게 헌재 카메라가 맨 뒤에 있거든요. 네, 헌재 재판과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홈페이지 가시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변론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 이제 방청석 맨 뒤쪽에 카메라가 전체를 보는 멀리 카메라가 한 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방청석을 보고 거꾸로 서서 한 거예요. 변론을. 참 재밌습니다. 저 내용 이전에 내용은 이제 오늘 나오실 게스트들과 얘기하겠는데 형태가 너무 재밌어요. 예.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서 해제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발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건데요. 대통령 쪽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대면 조사 안 한다고 제가 이게 750원 걸었었는데 750원이면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다 저희 PD한테 받을게요. 이거죠. 핵심은 원래는 녹화 안 해도 된다고 특검이 합의해 줬어요. 네, 1차 합의 때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 대면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쪽에서요. 네. 대통령 쪽에서는 날짜 공개를 특검 쪽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낸 사람이 유출한 거라고. 화낸 쪽에서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며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이런 이유로 대면 조사 안 한다고 한 그 사람이 공개한 거예요. 당사자.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화낸 사람이 공개한 건데 이런 일을 겪고 나자, 그러니까 특검은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공개해놓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걸 겪자, 이거 녹화 안 했다가는 다 진술 받고 나서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지도 모른다.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역으로 이유를 대며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든 녹음이든 하나는 하자 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죠. 저는 이거는 특검이 이런 요구를 한 거는 너무 당연했다고 봐요. 말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 신뢰가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특검이 어제 이를 발표하면서요. 네.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당했으니까요. 녹음을 해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근데 이제 이걸 이유로 이제 대면 조사를 안 했다는 건데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어떤 이유에서건 안 했을 거예요. 이유가 이걸로 등장했을 뿐인 거죠. 막판에.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 조사도 응하지 않았죠. 계속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서.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죠. 헌재도 안 나왔어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원래. 예, 정치 TV에 등장하셨죠. 그러니까 사전에 짜여진 대로 각본이 있지 않으면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처음부터 안 한다고 제가 주장했던 건데. 다음 뉴스 전해주십시오.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뤄졌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하지만 115일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검찰 수사 기간까지 넣은 숫자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얍삽하다고 표현하는데요. 특별한 시사적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아니, 뻔히 알면서 70일이라는 건 특검 기간이 앞에 검찰이 수사한 기간을 여기다가 산입한 거죠, 산입. 알면서 이러는 거거든요. 예. 특검을 연장할지 말, 왜 특검 이전에 검찰 조사 기간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115일이라고 주장합니까? 특검은 70일이었는데. 다른 표현 생각나세요? 저는 얍삽하다 말고는 표현 안 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115일이라고 하면은 이미 뭐 인상으로는 굉장히 길게 한 것 같잖아요. 뻔히 알면서 이러는 거죠, 일부러. 그 제일 저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조기 대선을 치르면 이 특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논리대로면 검찰 수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후에 검찰 수사도 멈춰야 된다는 논리로까지 갈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을 치를 경우에 특검이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뉘앙스로 보이죠. 그렇죠. 예. 어디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냐면은 자유한국당에 미치겠죠. 거꾸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거죠. 특검은 특검을 조사할 뿐인데 그게 자유한국당에 불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정치적인 거죠, 이게. 거꾸로. 하여튼 어쨌든 거부는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런 이유를 댈 거라고는 제가 생각 못했어요. 예. 충분히 조사되었으면은 다 끝났어야죠. 예, 하지만 정유라 씨 수사는 아예 하지도 못했고요. 덴마크에 계속 있어서요. 하지도 못한 게 너무 많죠, 사실. 예. 예. 나머지 재벌 그룹 수사도 아예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어제는 대부분 이 뉴스가 넘쳐나가지고, 그죠? 네네. 또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네,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에서는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막판에 구속영장 2번 연속으로 기각이 되네요. 네, 새로 오신 영장 판사분들이 예, 부담이 없나 봐요, 이제. 자, 그런데 이영선 행정관 관련해서는 사실 드러난 혐의가 너무나 명백한데 말이죠. 네, 게다가 오늘 아침에도 동아일보 기사로 또 하나 떴는데요. 최순실 씨가 이영선 행정관이 개통해준 차명폰으로 해외에 나갈 때 항상 챙겼다라는 겁니다. 최 씨는 사적인 일로 해외 나갈 때도 차명폰을 꼭 챙겨서 청와대 연락처를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차명폰이라고 이제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대포폰이에요. 차명폰이. 네, 그렇죠. 예. 어감 때문에 차명폰이라고 쓰는데 대포폰을 이용한 상대가 대통령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 상대가. 네, 기록을 확인해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는 언제든지 통화가 되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어야 한다는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태 초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중요한 결정을 혼자 내리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안전부절하다가 어디론가 가서 통화를 하고 나서 이때까지 회의했던 것하고 정반대 결론을 얘기하기도 하고 쭉 내부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통화하고 나서는 정반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딴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을 뒤집어서 다른 내용을 말하고 해서 당황했다. 예, 전역 전 의원이 그런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그러니까 꼭 통화를 하고 나서 결정했는데 그 상대가 최순실 씨였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알게 된 거죠.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네, 광복회가요. 특정 이익을 위한 태극기의 무분별한 사용이 우려가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시위에서 태극기 도구로 사용하고 재판장에서 난데없이 태극기 펼쳐드는 행위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경고할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재 탄핵 결정까지 길어 2주 남았습니다. 어제 특검 연장을 황대행이 거부한 직후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4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다시 이어가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를 했고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행을 탄핵하자는 데는 바른정당이 불참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냈습니다. 바른정당의 향후 2주간에 대해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대선 후보로서가 아니라 이제 바른정당의 유력한 정치인으로서 한 2주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우선 특검을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라도 연장하겠다고 어제 이제 사당이 합의를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되는데, 예. 이 의사 일정에 자유한국당이 합의를 안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선택은 직권산정이에요. 그죠? 정균환 의장께서 정세균이요. 네. 예. 정균환 아니고요. 정세균 우리 네네. 의장 죄송합니다. 이 시계가 한 20년 전으로 돌아갔네요. 네. 정세균 국회의장. 네. 특검법을 위한 직권산정 하시면 되죠. 그게 지금 말씀은 뻔한 얘기입니다. 지금 하면 돼요. 근데 보니까 할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담이 큰 것 같은데. 부담은요, 결단이죠.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어떻게든 전화 연결을 해서 한번 여쭤보고 올 텐데. 근데 정세균 의장도 그렇지만 야당도 예. 지금 민주당도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의지가 없는 것 같다. 예, 이거 자. 지금 다들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네. 계산할 때 아니다. 지금 법대로 하고 권한대로 하고 어느 게 옳은 길이냐를 따져서 하면 되지. 지금 요 국면에서는 바른정당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게 그렇지만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해 볼게요. 네, 토론 한번 해보시죠. 예, 우선 야 사당 의석수면 당연히 이제 임시국회 소집하고도 남는데, 그러니까 말씀은 네. 자유한국당 빼고 네.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에 단독 국회 소집해가지고 진행한 적도 많죠. 그러니까 야사당이면 의석수도 충분하니까 소집해서 직권상정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이 특검법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냐에 대한 판단에 대한 여부인데요. 네. 충분히 직권상정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권상정이 되면 바른정당은 당연히 찬성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만약에 직권상정밖에 없다고 하기 전에 네. 법사위를 통과하면 직권상정 없이도 되는데,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원론이긴 합니다. 원론이긴 한데, 예. 이거는 바른정당 내에서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정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권상정 얘기. 그거는 본회의 가면 예. 본회의 직권상정 권한은 의장한테 있으니까요. 예. 권한이 있는 의장께서 하시면 되고 권성동 위원장이 직권상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직권상정은 하지 않지만 법사위를 통과하면 그냥 상정할 수 있죠. 법사위 간사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사위 간사가 자유한국당이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긴 한데, 예. 바른정당도 지금 부담이 돼서. 바른정당 입장은 분명합니다. 이 특검법 상정이 되면 예. 당연히 찬성한다. 찬성 권한은 우리 정 의장님께 있으니까 의장께서 상정하시는 게 맞다.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예. 예, 물론 저도 최후의 방법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예. 바른정당 소속의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자유한국당에 합의하지 않는데 네. 그냥 통과시키는 이런 강수를 두는 방법도 있긴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방법이겠죠. 예. 근데 그건 안 하시잖아요. 직권상정의 권한은 결국 의장에게 있는 것이고요. 예. 상임위의 직권상정이란 건 없어요. 아니, 제 말은 상임위를 통과하면 간사가 지금 의사 일정에 합의를 안 해주잖아요. 아니 진짜로 그거는 예. 지금 국회 권한과 법대로 하면 되고요. 예. 저는 그것이 지금 다 왜 본회의까지 갈 거를 생각하고 특검법 예를 들면 지금 18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까지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이 김진태 간사가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물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도
자유한국당이 동의해주지 않아서고요. 자유한국당 간사가. 예.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직권상정을 정 의장이 망설이는 것도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줘서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유한국당이 동의를 안 해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대는 것은 법사위나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국회의장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여하간 네.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카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직권상정이라도 해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바른정당이 단체로 정세균 국회의장 찾아가서 직권상정하라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좋은 말씀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냐면 바른정당은 지금 그런 선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한 때에 갔거든요. 아니, 선명한 입장 표명 어제 그 정병국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상의를 해서 분명히 그렇게 하자. 직권상정까지를 포함해서 그 특검법은 새로 만들고 황교안 총리 탄핵은 그것도 뭐 정서에는 뭐 맞을 수 있지만 법으로는 안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헷갈리거든요. 직권상정해서라도 특검을 이어가야 한다는 바른정당이 이제 그런 특검을 종료시킨 황교안 대행의 탄핵에는 또 반대 혹은 불참하고 있거든요. 그건요, 이거예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뭐냐? 지금 우리가 그 탄핵을 가결시킨 것도 우리 헌법 체계에 있는 거고, 또 이 헌재가 탄핵을 이제 뭐 인용할지 부결시킬지 모르겠지만 인용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것도 법 체제 안에 자신의 권한이고, 황교안 총리가 근데 연장을 안 시킨 거는 법 위반이 아니에요.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탄핵할 수는 없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탄핵을 지금 주장한 거고, 그렇다고 황교안 총리가 특검 연장 안 한 것을 잘못했죠. 그렇지만 법 위반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하죠?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는 저도 법률가는 아니어서 법률가한테 법대로 하면 되는데요. 지금 법과 정치적 주장을 막 섞어서 하는데, 예를 들면 탄핵하자고 법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핵에 황교안 총리가 과연 법을 어겨서 탄핵의 소지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압니다. 저도 법률가한테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지가 된대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특검이 수사 목적을 달성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은 수사를 하는 특검이 하는 거고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내용을 모르는 황교안 대행이 수사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을 해서 종료시켜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특검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대통령은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주는 걸로 인문권을 해석을 해야 한다. 아니 근데 과거에도 지금 특검법 연장 안 한 경우가 많았는데 특검이 요청을 3번 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동안 계속 탄핵을 했어야죠. 아니죠. 그때는 이게 아니 그것도 또 특검이 필요하니까 연장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번에는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는 거를 중지시켜 버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아니 이번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권한대행이 연장을. 그러니까 애초에 이 문구가 만들어질 때 저희하고 둘 다 법도 잘 모르면서 다툴 일은 아닐 것 같긴 한데요. 아, 왜 제가 법을 몰라요? 난 법 잘 알아요. 난 국회의원 5번이나 했는데 국회의원 안 해보셨잖아요. 국회의원만 법을 잘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하간.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이거를 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탄핵을 하는 식의 정치적 해법으로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권한대로 새 특검법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주장하는 바가 충돌할 때는 법 정신에 충실해서 가고 자기 권한대로 가면 우리 헌법이 그런 걸 잘 만들어 놨거든요. 다른 해석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 생각엔 특검법을 빨리 새로 만드는 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탄핵을 아니 황교안 총리 탄핵한다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진실 규명이지. 지금 황교안 총리를 또 내쫓지 않은 자가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은 특검을 연장해서 새로 임명을 해가지고 빨리
진실 규명을 하는데 그게 지금 걸림돌이 되니까 우리 의장님 이름이 자꾸만 생각 안 나네. 의장님께서 직권상정해서 하는 것 이거 다 자기 권한대로 하면 되는 거라니까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기소행위라고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용어라서 저도 그냥 대충만 이해했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여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왜 제가 이런 말 계속 드리냐면 바른정당이 여태까지 이제 지지율이 한참 높을 때에 비해서 한 3분의 1, 뭐 심지어는 4분의 1까지 떨어진 적도 있는데 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안이 있을 때 명쾌한 입장을 세우면서 하다가 발을 빼버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엔 명쾌하던데요? 이번엔 명쾌해요. 우리가 네. 그 민주당의 뜻을 따를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자유한국당하고 확실히 다르고 이거는 바른정당만의 명쾌한 입장입니다. 법대로 해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한 번만 말씀드리면 그 법대로 해라의 해석도 다른 경우도 있으니 그것도 살펴보시는 거고 이렇게 해석들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황교안 대행까지 탄핵을 해버리면 소위 이제 안정지형적인 보수 지지층이 바른정당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 어차피 지금 그 지지층 우리 지지 안 해요. 그 뭐 떨어져 나갈 게 뭐 있어요? 지금 5%에서 뭘 떨어져 나가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거기 기웃거려서 안 돼요. 근데 기웃거리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당내에. 그거 뭐 개인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뭐 보수단이라 하고 자꾸만 그러는데 그 기웃거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손을 잡을 거면 뭐하러 나왔냐는 거죠. 네. 그냥 있지. 그 지사님은 자유한국당하고는 어떤 연대도 없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거죠? 자유한국당이 정말 뭐 거의 해체하듯이 그 안에 있는 친박 세력들 다 징계하고 내쫓고 이러면은 그때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름 바꾸고 3명 뭐 대강 이렇게 어림어림 징계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새롭게 바뀌었다고 한 다음에 다시 손잡자고 하면 그게 도대체 우리가 왜 태어났습니까? 스스로 부정하는 거지. 유승민 의원이 특히나 좀 입장이 다른데, 그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저도요. 당에서도 그거 하지 말자라고 다 했는데, 토론 때만 나가서면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그 얘기 하실 거면 그냥 다시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돌아가지도 않으시고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대구 뭐 정서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며칠 전에도 다시 우리 비상시국 회의 만나가지고 다 지도부하고 모여 앉아가지고는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이건 우리 당론이고 우리가 아예 우리의 그 태생의 정체성의 문제니까 이 문제는 다시 거론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제 또 관훈 토론 가서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유승민 의원도 모시고 그 얘기를 여쭤보긴 하겠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데다가 이게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지지율이 처음 나왔을 때 크게 한번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그죠? 같은데도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십니까? 저도 이해를 좀 물어봐 주세요. 우리 김어준 선생님 그런 거 잘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토론을 좀 제안하는데도 토론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3자를 토론시켜 주시든지 좀 답답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뭐 어떻게 뭐 입을 막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뭐 마스크를 씌울 수도 없는 거고. 유승민 의원과 그 남지사님 두 분을 저희가 한꺼번에 모시면 나오시는 거죠? 그럼요. 그럼 한 분 확보했고. 자, 그럼 저희가 유승민 의원과 얘기가 되면 모시기로 하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 이 친박단체들 집회가 도를 넘어섰다. 이거 수사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또 경찰청장은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른정당이면 이런 발언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테러 가능성 뭐 이런 거에 대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박영수 특검을 아주 특정해가지고 그 집 앞에 몰려가가지고 방맹이로 휘두른다든가 뭐 사진을 불태운다든가 하는 것은 직접적인 위해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가족들을. 그럴 수 있죠. 이런 얘기를 그냥 더 해야 되나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법으로 뭐 처벌한다기 이러기 전에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한다고 그러면 뭐 그 협박
이런 거 될 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정치하면서 협박 많이 받아봤는데 네. 괴롭습니다. 사실 가족들도 괴롭고요. 그렇죠. 정치인들이 어쩔 수 없다. 누가 몽둥이 들고 서 있다는 제보도 많이 듣고 했는데 사실 무섭죠. 저보다는 가족들에 대한 위해 이런 것들은 그건 테러 집단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하다면 처벌해야죠. 정치인들은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박영수 특검은 정치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인도 가족들이 인권이 있죠. 아니 제 말은 정치인들의 숙명 같은 부분이 있긴 한데 예. 지금 검사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이건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고요. 잘못된 행위죠. 정말 그거는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면 예. 그건 뭐 당연히 범법 행위죠. 자, 가짜 뉴스 역시 이게 수사 대상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거 제가 보기엔 바른정당에 치고 나와서 가짜 뉴스 말씀이네요. 예. 네. 또는 뭐 오늘 회의에 가가지고 우리 김어준 선생 제안이라고 우리 한번 받아보자고 얘기할게요. 정말 좋네요. 가짜 뉴스라든지 하여튼 지금 특검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은 예. 당장 중지해야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검 연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70~80% 이르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거든요. 예. 네. 근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그렇다고 사정 당국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이게 분명히 문제인데 왜 아무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이럴 때 바른정당이 확 치고 나와서 네. 70~80%에 호소하면 네.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네. 그 지지율 문제도 그렇고 뭐 우리 사회의 안정적 유지 이런 것들을 위한 그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정당의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짜뉴스나 친박들을 집회, 이게 혹시 너무 일사불란하고,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이게 예산도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요. 뭐 괜히 자발적인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이런 데 대한, 그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뭐 무슨 정보나 거기에 관련된 증거 이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짐작 정도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리적 의심. 예. 왜냐하면 이게 최순실도 없고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없고 그러면 누가 이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나 뭐 그런 거는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뭐 집회는 그렇긴 한데 네, 참석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친박 집회들 박영수 특검 집 앞으로 모여라. 신속하게 거기서 모이고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뭐 장비나 인원이나. 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빨리 그 탄핵 결정이 내려져서 이 이후에 국가 혼란이 없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그게 이제 정치권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일 테고 대통령 후보들의 역할일 텐데 결국에 요즘 보면서 제가 연정밖에 방법이 없구나. 이 합리적인 세력들의 권력에 대한 협치에 대한 동의, 그걸 통한 연정, 이거밖에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길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정의 대상은 국민의당이 되는 거죠? 도지사님한테는? 민주당도 됩니다. 민주당까지도? 네. 민주당이 되는데 민주당 안에 지금 연정은 서로 권력을 공유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건데요. 네. 문재인 후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민주당 내 비문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고 국민의당도 연정이 가능하고 네. 다만 자유한국당은 안 되고 이런 입장이신 거죠? 자유한국당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지난번에 탄핵 찬성한 분들 한 30분 계시거든요. 예. 그분들은 이제 탄핵 인용되면 그 안에 있으면 안 되죠. 나와야죠. 나와서 바른당에 오시든 아니면 뭐 바른당도 싫으면 제3의 정당을 만드시든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나와야 됩니다. 탄핵 찬성한 의원 30명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탄핵이 인용되는 데서 그 안에 계속 앉아 계신 건 정치인으로서는 올바른 처신은 아니겠죠. 오늘은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리고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분명한 주장을 하시는데, 그리고, 유승민 의원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이제 단일화 얘기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비판을 하시는데 네. 그런데 왜 본인의 지지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게 저도 궁금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샤오미의 레이준 회장이 예. 돼지도 예. 태풍의 길목에 서면 하늘을 날 수 있다. 하늘을 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아, 태풍이 와야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태풍은 바로 탄핵 인용과 함께 올 수도 있습니다. 민심이 네. 미래에 대한 준비, 걱정,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준비 또 이 연정을 통한 국론의 통일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쪽이 온다면 태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태풍, 탄핵이 인용된 이후의 지지율이 제대로 된 지지율일 것이다. 그때 반영될 것이다 보시는 거군요.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태풍이 불어서 뜨는 것은 그건 이제 본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날리는 거죠. 근데 날렸다가 네. 지금 보면 그동안 날렸다가 바로바로 꺾였어요, 후보들이. 예. 보니까 문재인 후보만 그냥 계속 있고 예. 나머지 날았던 후보들이 이제 다 많이 추락했는데 본인은 아니다. 계속 날 수 있느냐는 본인의 철학, 정책,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로 모아져서 국민의 뜻에 맞으면 계속 날겠죠. 저는 실력 없으면 계속 그냥 떨어질 겁니다. 저는 근데 사례는 바꾸셔야 된다고 보는 게 돼지는 날개가 없거든요. 예, 추락합니다. 김어준 날개를 좀 달아주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정세균 의장님한테 몰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오프 더 레코드. 오늘은 시간이 좀 짧아서 미니로 진행하다가 혹시 재밌으면 3부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영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영 기자입니다. 자, 안희정 캠프의 마크맨으로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네. 내부 분위기를 일단 총평해 주세요. 어떻습니까? 뭐 일단 밝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 내부에서는 그 여론조사와 현장 분위기는 좀 다르다. 예.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다르다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현장 분위기를 보면 예. 여론조사가 주춤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있다. 아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히나 이제 핵심적으로 경선에서 중요한 지역인 호남, 예. 그리고 본인의 지지 기반인 충청 지역에서는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속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메시지의 조정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좀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그 지지율이 뭐 20%대였다가 뭐 18%대였다, 한 2% 정도 전체적으로 차이 나는 거 가지고는 사실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는 감지할 수가 없죠. 예, 그 정도 그렇죠. 차이는. 예. 예. 그래서 그냥 그 느낌인 것 같고, 그죠?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근데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속적인 상승세였다가 이게 정체 내지는 하락 국면에 들어간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확실한. 사실이죠. 확실한 데이터로 입증이 되는 거. 지금 이제 기자들 향해서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 말고 내부 실제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할 때. 그렇죠. 걱정이, 요체가 뭡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이후에 본인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드리자면 대연정이라든가 아니면 사드 배치의 신중한 태도는 여러 가지 그 국제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내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이후의 비전, 본인이 안정된 이미지, 안정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걸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본인도 분명하게 이 국정농단의 책임을 져야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략 수정이 좀 필요하다. 안 그러면 지지율이 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죠. 특히나 호남에서는 실제로 아까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캠프에서 인지하고 있는 여전히 현장 분위기는 좋다. 이거 말고요. 제가 호남에 좀 연락을 해보면 그쪽에서는 이래요. 그러니까 안희정 캠프 관계자들을 좀 만나면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문재인 전 대표 캠프 쪽을 만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을 좀 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안희정 지사 쪽에 유리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문 전 대표 쪽은 조직적으로 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안 지사 쪽은 바람을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망세가 지속된다는 거는 특히나 지금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내부적으로도 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인지도는 올렸는데 그 내부 경선에는 오히려 거꾸로 불리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냉정한 분석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없나요? 내부적으로도 분석은 있죠. 그런데 네. 그런 분위기가 전달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본인들이 앞으로 선거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론도 있고 앞으로 탄핵 심판 결정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본인이 밝혀온 소신을 꺾지 않되 본인이 오해받고 있는 지점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한다, 이 정도 기조를 유지하는 거죠. 이건 유지하는 겁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기조는 유지하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기조는 유지하되 오해를 풀자, 이 정도 수준. 그렇죠. 예. 뭐 기조의 완전한 뭐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전략으로 나온다든가 이건 아니고. 예. 그 정도 수준에서 약간 보완하자 정도군요. 왜 그러냐면은 잠깐만요.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3부에서 잠깐 더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그럴까요? 네. 자, 시간이 네.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3부에서 다시 이어 듣겠습니다. 한겨레 하영 기자였고요. 저는 김어준입니다. 잠시 3부에서 뵙겠습니다. 한 거예요. 변호인단 말을 오히려 반박한 거죠. 네. 자기들끼리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그러자 이 평호 변호사가 시체말로 짬밥순으로 하자고. 네, 사법 연령순으로 하자. 사법 연수원 졸업순으로 하자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로 밀고 나간 거죠. 나이로 밀고 나가자. 이제 재판관이 다시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정리해줬지 않냐. 재판에 나중에 참여는 나중에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했어요. 개입을 해서. 그래서 다시 서석구 변호사가 나와서 안 된다. 김평호 변호사는 당뇨가 있어서 안 된다고. 네, 김평호 변호사는 왜냐하면 거의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 순서대로 하면 가장 늦게 해야 되는. 내용을 떠나서 이게 너무 웃겨요. 자기들끼리 먼저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합의가 됐다 그러고 합의가 안 됐다. 변호사들끼리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정리를 해줬거든요. 2번이나. 근데 또 말을 안 들어요. 당뇨도 있다 그러고 사법 짬밥순으로 하자고 하고. 너무 웃깁니다. 변호인단끼리는 보통 얘기를 하고 나오거든요. 그렇죠. 원래 통상은 그런 방식인데요. 이번 헌재 재판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주장도 해요. 예, 변호인단끼리. 예. 누구는 기각해달라고 하고 누구는 각하해달라고 하고 굉장히 의견이 달랐습니다. 희한합니다. 김평호 변호사는 또 이제 변론을 하다가 재판관을 향해서 해야 되잖아요. 변론은 당연히, 왜냐하면 판결은 재판관이 되니까 재판관을 향해서 호소를 하는 거거든요. 이러이러한 법 논리가 있다고 법리를 다투는 건데 이분을 거꾸로 카메라를 보고 했어요. 네네. 뒤에 있는. 이분들 재밌습니다. 다 정치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재판의 변론을 카메라를 보고 하는 분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정미 재판관이 이제 제지를 했죠. 자기들 좀 보고 해달라고요. 네. 재판관을 보고 변론을 하라고. 이게 헌재 카메라가 맨 뒤에 있거든요. 네, 헌재 재판과 홈페이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 홈페이지 가시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변론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헌재 이제 방청석 맨 뒤쪽에 카메라가 전체를 보는 멀리 카메라가 한 대 달려 있는데, 그러니까 방청석을 보고 거꾸로 서서 한 거예요. 변론을. 참 재밌습니다. 저 내용 이전에 내용은 이제 오늘 나오실 게스트들과 얘기하겠는데 형태가 너무 재밌어요. 했잖아요. 네,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에 나와서요. 대통령 지시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정호 수석도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정경련도 나와가지고. 네.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요. 예, 최순실 씨 재판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처음에는 이제 정경련 주도로 했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청와대에서 그렇게 요청을 받았다고. 네. 요청이라기보다는 압력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무서워서 했다고 그렇게. 나중에 진술을 뒤집었잖아요. 이거 다 청와대 지시로 했다고. 네, 심지어 인터뷰까지도 청와대 지시대로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때 그 정경련이 불러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기업인들도 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불려갔고, 불려가서 돈을 내라고 해가지고 불만을 토로했고, 그리고 돈을 내고 나서 이 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떻게 사업은 구성이 되고, 사람은 누가 일을 하고, 들어본 적이 없다고. 네, 심지어 미르 K스포츠재단 속에서 한 2줄 정도밖에 적혀 있지 않는데, 그냥 내라고 해서 냈다라는 거죠. 기업들도 다 지시를 받은 거라고, 혹은 강압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오로지 대통령 혼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헌재 재판정에서도 나와서 진술하는 사람이 많고, 그죠? 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물론 이거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와르르 무너지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방식으로 너무나 많은 정황과 함께, 뭐 수첩도 있고요, 말도 있고, 증언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대통령은 여전히 기업들이 알아서 한 거다. 네,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형사법적으로는 가장 큰 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인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대목도 굉장히 웃겼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을 말하는 거겠죠.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 대목이 왜 재밌냐면 파하하 저는 웃었던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영장 심사 받을 때 친박단체들이 그 앞에 몰려가가지고 막 응원했잖아요. 성조기 흔들면서. 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었죠. 성조기를 흔드는 것도 웃겼지만 저 이재용 부회장을 친박단체에 가서 응원하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삼성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을 협박했다는 취지거든요. 네, 강요당한 피해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의 주장, 이재용 부회장의 주장의 핵심은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들을 협박해가지고 협박범이죠. 예. 예, 그 논리면. 강압적으로 돈을 내라고 해서 삼성은 어쩔 수 없이 돈을 낸 피해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협박범으로 모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친박단체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아서 해제될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특검이 어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발된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녹화를 거부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건데요. 대통령 쪽이 계속해서 이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대면 조사 안 한다고 제가 이게 750원 걸었었는데 750원이면 하도 많이 걸어가지고 어쨌든 이게 다 저희 PD한테 받을게요. 이거죠. 핵심은 원래는 녹화 안 해도 된다고 특검이 합의해 줬어요. 네, 1차 합의 때는 그랬었죠. 네. 그런데 이제 날짜가 공개됐다는 이유로 그 대면 조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 쪽에서요. 네. 대통령 쪽에서는 날짜 공개를 특검 쪽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낸 사람이 유출한 거라고. 화낸 쪽에서 유출했을 뿐만 아니라 화를 내며 이런 이유로 안 된다고, 이런 이유로 대면 조사 안 한다고 한 그 사람이 공개한 거예요. 당사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화낸 사람이 공개한 건데 이런 일을 겪고 나자, 그러니까 특검은 공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공개해놓고 자기들을 공격하는 걸 겪자, 이거 녹화 안 했다가는 다 진술 받고 나서 뭐라고 언론 플레이를 할지도 모른다. 자기가 한 말을 가지고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특검이 하지 않은 말을 가지고 역으로 이유를 대며 언론 플레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녹화든 녹음이든 하나는 하자 했는데 그걸 거부한 거죠. 저는 이거는 특검이 이런 요구를 한 거는 너무 당연했다고 봐요. 말을 어떻게 바꿀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 신뢰가 깨졌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특검이 어제 이를 발표하면서요. 네. 왜냐하면 언론 플레이를 심하게 당했으니까요. 녹음을 해뒀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 측에서
엄청난 언론 플레이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걸 만약에 안 했다면. 근데 이제 이걸 이유로 이제 대면 조사를 안 했다는 건데 저는 좀 더 큰 그림에서 보자면 어떤 이유에서건 안 했을 거예요. 이유가 이걸로 등장했을 뿐인 거죠. 막판에. 예. 지금 생각해 보시면 대통령은 아무것도 응하지 않았어요. 검찰 조사도 응하지 않았죠. 계속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서. 특검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죠. 헌재도 안 나왔어요.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원래. 예, 정제 TV에 등장하셨죠. 그러니까 사전에 짜여진 대로 각본이 있지 않으면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올 때 처음부터 안 한다고 제가 주장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모두 예상대로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내놓은 이유는 충분한 시간이 보장돼 특검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다는 겁니다. 재벌 수사는 삼성 이외에 시작도 못했고 최순실은 묵비권만 행사다 갔으며 대통령은 아예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부족한 수사는 중앙지검이 있게 하면 된다는 논리도 말이 안 됩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부족한 수사가 없어야죠. 특히 국정 안정을 위해 특검을 종료했다는 대목은 우습기까지 합니다. 수사를 하다 말면 국정이 안정됩니까? 국정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범죄 혐의자들 안심이 되겠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죄값만 따지는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특검을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어제 최종 변론도 있었고 특검 연장 거부도 있었고요. 예. 뭐 예상해 왔던 바 아니겠습니까? 특검 연장을 거부한다는 거는 제가 이미 2주 전부터 500원을 걸었던가요? 예. 뭐 계속 금액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예, 저희 PD에게 받기로 하겠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어요. 자, 우선 어제 헌재 최종 변론이 있었는데 관련 소식부터 좀 전해주십시오. 네, 박 대통령이 어제 모든 탄핵 사유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게다가 공무원 임명권자로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했고 미르 K스포츠 재단 관련해서는 정경련이 주도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기존의 주장을 반복한 거죠. 그러니까요. 이건 특히 이제 재단 설립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제 정경련이 주도했다. 전 기업들이 알아서 만들었고 기업들이 그렇게까지 알아서 만드니까 자기로서는 여기서 자기는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고마움까지 느꼈다고. 근데 이건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정황과 너무나 많은 자료 증언으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규탄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대통령을 협박범이라니 이렇게 규탄해야 되는데 왜 거기 가서 응원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삼성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협박범이라고 그러는데 친박단체는 그럼 막 규탄하고 대통령이 협박했을 리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모욕했다라고 주장을 해요. 박근혜 대통령도 자신을 협박범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 지나친 인류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 구도가. 친박단체는 규탄해야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근데 친박단체는 응원하고 대통령도 부회장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네. 그리고 현재 재판장에서 대통령 변호인단들이 화제가 된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최후 진술도 화제가 됐어요. 그죠?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왕좌왕 사분오열한 모습 보였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요. 마지막으로 대표 대리인 외에도 진술할 분 있냐 이렇게 변호인들한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6, 7명이 대리인단 손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용에 관해서는 기사가 많았는데
이건 내용하고 상관없이 순서를 정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운 내용이 있어요. 저는 이게 가장 웃겼어요. 이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네, 조율이 안 된 모습이었는데 네. 6, 7명이 동시에 손을 들자 재판관께서 종전에 먼저 한 사람부터 하는 게 순서로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조언을 했거든요. 그러자 김평우 변호사가 이의가 있다면서 자기들끼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룰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정작 이중환 변호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건데요.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재판장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요. 또다시 헷갈려. 김평우 변호사가 헷갈려. 예. 제가 정리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정미 재판관이 진행을 하면서 자 이제 대표 대리인단이 먼저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여기는 10명이나 되니까. 예, 17명, 20명 가까이 됩니다. 예, 10명이 넘으니까. 예. 진술할 분이 또 있냐? 그랬더니 이제 막 서로 손을 들었어요. 네. 동시에. 그러니까 재판관이 너무 많으니까 이때까지 쭉, 왜냐면 중간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맨 마지막에 들어온 분도 있으니까. 종전부터 변론을 해오신 분들이 먼저를 해달라. 왜냐면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자기들이 재판관의 입장에서 익숙하니까 그 논리부터 이제 듣고 지나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자 이제 그 김평우 변호인이 아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끼리 다 합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중환 변호사는 아닙니다. 다시 손을 들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워.